자, 학생 여러분 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교과서 52쪽 연력학제 1법칙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제 1법칙, 연력학제 2법칙 이런 거 있는데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력학제 1법칙은 이 시간에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넓습니다. 자, 연력학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중에서 유체,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흐르는 물질, 그래서 액체나 기체, 액체나 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일. 여러분들 한번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름이 들어가면 그 자동차의 엔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연력학제 1법칙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름이 실린더 안에 들어가서 연소가 됩니다. 펑 하고 터집니다. 그때는 또 전기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전기로 성냥불을 그어주는 것처럼 전기 스파크가 나면서 펑 하고 연소가 되는데, 자, 그 동력을 이용해서 회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 그걸 내연기관이라고 그래요. 내연기관이란 내부에서 연소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실린더 안쪽,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를 시킨다라는 게 내연기관. 그러면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 외부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 52쪽에 여러분들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스털링 엔진이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어요. 스털링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털링 엔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물펌프로 처음 사용되었고 20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구한해낸 가장 효율적인 엔진입니다. 19세기에 등장했지만 스털링 엔진의 진짜 잠재력은 오늘날에 와서야 인정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열을 깨끗하고 조용하게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전기와 열이 필요하다면 스털링 엔진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버전의 스털링 엔진이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스털링 엔진은 열원과 냉각원 그리고 피스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죠. 연료로 가스를 가열하면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 올립니다. 물이나 공기로 가스를 냉각시키면 수축하면서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죠. 폐열을 이용하면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도 없죠. 게다가 아주 조용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델은 이중 피스톤 방식입니다. 첫 번째 피스톤이 엔진을 돌리고 두 번째 피스톤은 물펌프를 가동시킵니다. 필요한 것은 화목 스토브의 열뿐이죠. 지속적인 열원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도 이 엔진이 들어있죠. 폐열을 이용하는 소형 스털링이 CPU 팬을 가동시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70년대부터 스털링 엔진 자동차에 손을 댔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엔진을 모든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단점 때문입니다. 우선 제작 비용이 높다는 것과 크기에 비해 생산하는 동력이 작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예열과 가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 20분을 기다릴 사람은 없죠. 하지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기존 엔진과 달리 가스 불꽃으로 작동하는 4개의 피스톤이 워블이라는 특수 기어와 연결돼 있습니다. 스털링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연결된 소형 발전기가 가정에 직접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소형 발전기는 영국 중부에서 출시됐습니다.
위스퍼 젠이라고 불렸죠. 가스를 이용하며 주택의 난방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생활 온수와 난방을 제공하면서 전기도 공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계입니다. 내부의 발전기는 주택의 전기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위스퍼 젠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조명, TV,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에 공급되는 거죠. 크기는 식기세척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기계죠. 투입되는 연료의 90%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효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기계는 비용과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해결책입니다. 머지않아 스털링 엔진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 교과서 52쪽에 나와 있는 스털링 엔진은 소형 미니 스털링 엔진이에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기어이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기계공학과에 가면은 지금 이 분야 연력학제 1법칙, 연력학제 2법칙을 연구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물리학 분야가 너무 넓어서요. 그 우리 이제 물리학 원에서 배우는 한 단원을 가지고 한 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공대 가면은 전기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 아까 그 배웠던 역학 있잖아요. 뉴턴 역학 그건 어디다가 써요? 네, 토목과 건축과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배우는 한 단원 한 챕터가 지금 공대에 가면은 뭐 2개 과, 3개 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리학을 1, 2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서울대 들어갔던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배. 서울대 들어가서 너 물리학 1, 2 배웠어 안 배웠어? 물리학 1은 배우던데 물리학 2 배웠어 안 배웠어? 한 학기만 배웠는데요. 그 학교는 우리 학교는 한 학기만 배우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 서울대 와서 물리 따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학생이 상담을 해본 결과 한 학기만 물리 2를 했다는데 어떻게 커리큘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임시로 우리 박사학위 받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시 물리학 2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등학교 걸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줘서 그 학생이 지금 여러분 선배죠. 물리를 다시 학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물리 2를 공부를 해야만 서울대를 들어가든 연고대를 들어가든 다 상담을 해서 물리학 2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온 학생들은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스털링 엔진을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외연기관이에요. 여기는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복잡한 장치가 없어요. 자동차 엔진 한번 봐보세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선이 없어요. 실린더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회전하는 원판이 하나 있어요. 자, 가동시켜 볼까요? 자, 알코올 램프에 있는 열 가지고 밖에서 열을 가하니까 외연기관이라고 해요. 네. 실린더가 큰 게 하나가 있고 작은 게 하나가 있죠. 네. 거기에서 공기가 데워진 쪽이 일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요. 식어요. 이렇게 빠른 순간에.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스털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계공학과. 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 미스터 아재입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 열기관이에요. 엔진을 말하죠.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이를 주고받아서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제 아주 어려운 처음 배운 내용들이에요. 처음 배운데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 단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가 있고요.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다음 단원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 열기관과 열효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 작년에 열효율 구하는 거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 앞에 이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열효율을 배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열이 어떻게 열을 가하면 그게 엔진이 회전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뭐 기계공학과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 다 자동차 엔진도 만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만도기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해요. 만도기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 그런데 자동차 엔진은 만들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못 만든 분야가 뭐냐면 배 엔진이에요. 배. 큰 상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선, 뭐 석유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배 이런 거. 자, 이런 상선은 한 번 엔진이 만들어지면 그 배가 끝날 때까지, 수명이 끝날 때까지 배 엔진을 끄지 않거든요. 군함도 그렇고요. 상선도 그렇고. 배의 엔진은 계속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고장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의 엔진은 독일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는. 그 다음에 또 비행기 엔진, 아직 못 만들어요. 비행기 엔진은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거기에서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날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날개. 뭐 몸통에 있는 조각 몇 개. 그 정도지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준 거. 자, 자동차를 만들지 모르는데 우리가 운전 잘하는 것처럼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비행기 엔진, 헬리콥터 엔진, 배 엔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 엔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만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갈 친구들 열심히 따라오세요. 두근두근 내 마음을 받아줘. 어? 아니, 저 자식이 나이 순이에게? 얘들아, 나 탄산음료수 있는데 같이 마시자. 순이야, 이것 봐봐. 난 무섭지? 저 연기는 뭐야? 글쎄. 여러분들이 졸음이 올까봐 아주 유치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흰 연기의 정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병뚜껑을 따면은 갑자기 하얀 거품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토의해보자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용하여서 동력을 얻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이 가해지면은 실린더 안에 뜨거운 기체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뜨거워져서 부피가 팽창해요. 부피가 팽창하면은 피스톤을 쫙 밀어내요. 피스톤은 여러분들 주사기 생각해 보세요. 주사기. 주사 맞을 때에 간호사 언니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 안에 있던 액체인 주사약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주사약 대신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그래서 스스로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왔다 갔다 해요. 그 피스톤이. 자, 팽창할 때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하며 동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잖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무슨 공식이 갑자기 여러분들 나오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프레주어 그래서 P라고 불러요. 프레주어 P. P는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해요. 에어리어의 약자 A가 그래서 여기 A가 에어리어 면적을 뜻해요. 면적. 면적분의 힘. 누르는 힘. 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프레주어 압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실린더 안에 있어요. 실린더 안에 이 기체 분자들이 충돌을 마구 해야 됩니다. 열을 가하면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충돌을 하면서 모든 벽에다가 또 충돌하겠죠, 벽과. 그러면서 여기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움직일 수도 있는 이 피스톤이 충돌을 계속 분자들이 해야 되니까, 공기 분자들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충돌하니까 점점점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녀석이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힘 F는 이퀄 P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P 곱하기 A.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의 크기. 피스톤에만 힘 F가 가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방에 있는 벽 모두에게 다 똑같은 힘이 가해지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데 피스톤에 힘을 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래서 그때 가한 힘의 크기가 P 곱하기 A, 압력 곱하기 면적이야. 피스톤의 면적. 이때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면,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가 하는 이 일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힘 대신에 P 곱하기 A. 그 다음에 또 이동거리 S를 여기는 델타 X로 써놨어요. 여기 델타 X. 이렇게. 자, A는 피스톤의 면적이고, 그러면은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는 뭐냐면은 면적 곱하기 길이에요. 자, 면적 곱하기 길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면적이에요. 면적. 피스톤의 면적. A고, 여기가 지금 X예요. X. 그러면 A 곱하기 X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부피, 볼륨이 되는 거, 볼륨. 부피. 그래서 A 곱하기 델타 X는 면적 곱하기 길이거든요. 면적 곱하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 자, 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적. 볼륨이라고 그래요. 볼륨. 볼륨이라고 그래서, 아, 라디오 볼륨 키워. 이러잖아요. 체적을 키워. 부피를 키워.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볼륨이니까 A 곱하기 델타 X, 늘어난 길이 델타 X니까 델타 V. 부피가 늘어나는 양이 되는 거야. 압력은 아까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일정하면,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면, 그랬으니까 P는 변함이 없고 압력은 변함이 없는데 부피가 변하는 거야. 면적은 가만히 있는데 길이 X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일을 할 거야. 외부에 일을 하고, 외부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수축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피스톤이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엔진이에요. 하여튼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이퀄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것이 압력 곱하기 부피로 변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부피 압력 그래프 해서 봅시다.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V야. PV 그래프. PV 그래프. Y축부터 먼저 부르기로 했어요. PV 그래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무엇에 해당한다느냐. 자, P가 여기서 여기가 P야. 여기서 여기가 P. 압력 P. 그 다음에 X축 여기는 V야, V.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V가 바로 뭐이다? 면적이 되는 거야. 자, 여기 그래프의 이 색칠한 면적이 바로
V1의 최적이 V2의 부피로 변했을 때, 이렇게 변해갔을 때 한 일의 크기가 여기 면적이 되겠죠. 자, 항상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구나, 이거. 온도가 일정할 때, 뭐 이런 말 배웠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뭐냐면은 온도를 T라고 그래요. 템퍼레처의 약자. 온도가 일정할 때 어땠어요? 압력과 부피는 어떻게 된다? 곱하면 일정하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PV는 C, 콘스탄트, 약자 C 일정이죠. 그게 바로 이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PV는 C.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요. 보일의 법칙은 이거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합니까? 직사각형 아니기 때문에 적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의 면적이 바로 뭐이다? 1이 되겠다. 무조건 PV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뭐다? V1에서 V2로 변할 때 이쪽의 면적이 바로 1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기체가 한 1은 그래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부피 압력 그래프 해석이 끝났어요. 53쪽에 조금 더 해볼게요. 거기 그래프 밑에 보면은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델타 V가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이 양수가 되면 한 일이 W가 양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0보다 크다. 이때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지금 기체는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한 일이에요.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거기 피스톤 벽을 때려서 밀어내 가지고 외부에다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1번 부피가 팽창하면 기체가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피를 감소시켰어. 자, 그러면은 주사기를 한번 생각해 봐. 거기 주사기에 끝을 간호사가 이렇게 눌러주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거야. 외부에서 일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 피스톤의 부피가 줄어들지.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 안에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델타 V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감소한다. 원래 V2가 V1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하는 거야. 자, 간호사가 피스톤을 눌렀다. 그 말은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야.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하는 경우야. 이것도 뭐냐? 델타 V가 음수니까 부피가 처음보다 축소가 됐죠. 그러면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 참,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니? 응? 지우개가 왜 안 돼? 참나. 여기는 델타 V가 자, 델타 V가 양수야. 그것은 내부에 있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W가 양수가 되고, 여기는 델타 V가 음수가 돼. 부피가 축소가 됐어. 누가 눌러줬어.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53쪽에 맨 아래쪽에 확인 3번이 나와 있어요. 자,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써요. 파스칼, PA. 자,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뉴턴 제곱미터. 아까 여기가 힘의 크기고 여기가 면적이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것을 1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거야. 1파스칼. 굉장히 작은 단위야, 파스칼이. 그래서 이제 10의 5승 파스칼이 이렇게 나오네요. 10의 5승 파스칼. 10만 파스칼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야. 부피의 단위죠, 세제곱미터.
에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1.2로 늘어났네요. 기체가 한 일은 외부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압력 P, 자, W는 이퀄 P 곱하기 델타 V 그랬으니까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자, 요것은 V2가 이거고 V1이 이거야. 그래서 V2 마이너스 V1이 바로 뭐냐면은 델타 V거든요. 델타 V, 부피의 변화량. 그래서 1.2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제곱미터와 여기는 세제곱미터 약분돼 버리고 없어지고, 자, 10의 5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곱하면 10의 제곱이 남고, 그럼 얼마가 될까요? 0.2 1.2에서 1을 빼니까 0.2가 되겠죠. 0.2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미터만 남죠. 여기 세제곱에서 여기 3승하고 여기 제곱하고 없어졌으니까 미터가 남아있고 여기는 뉴턴이 남아있어. 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20줄이 되겠네요. 20줄. 자,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본 사람은 정지해서 보도록 빨리 나갑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EK죠. EK. 카이네틱 에너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놓고 그 녀석의 속도를 구해야 되고 질량을 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하고 온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도 T에 비례한다. 자,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우리 책은 참 정말 답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책은 여러분들 한 2년 전, 3년 전 선배만 해도 이게 다 공식이 나왔는데 공식을 알려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자,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요. 이것은 2분의 3 KT하고 똑같아요. KT. 자, 여기서 T는 온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K라고 하는 것은 볼트만 상관가? 그래요. K 값은. 그래서 이제 이 K 값만 알면은 되겠죠.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은 알겠죠. 2분의 3 카파 T 이렇게 해서 이 K 값이 1.0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이때의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게요.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내부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더라?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였잖아요. 그런데 기체 분자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자, 그런데 그 기체 분자들이 지니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즉, 운동 에너지가 거의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U로 씁니다. U. 그래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U는 거기 있는 기체 분자의 전체의 개수 곱하기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 합이야. 곱이야. 기체 분자 숫자고, 이건 운동 에너지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기체 분자의 수에다가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에 비례했어요? EK는 이퀄 2분의 3 KT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지 이제 선생님이 기억났어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카파티인데요. 이것은 단원자 분자일 때 그래요. 단원자 분자일 때. 단원자 분자일 때 뭐죠? 단원자 분자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 등 이런 거 기체들을 단원자 분자예요.
원자 하나가 분자를 이루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보통 H2, O2 이런 것을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2분의 5 카파티예요. 2분의 5 카파티.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리2에서요. 수소 분자인가 산소 분자의 이 내부 에너지가 2분의 5 카파티인데요. 이걸 문제를 낸 거예요. 2분의 5 카파티를. 그런데 물리책에서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단원자 분자만 내라 하고 2분의 3 카파티까지만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고 애들은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물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 애들은 이것을 다 맞추죠. 2분의 5 카파티를. 그런데 뭐예요? 물리2를 정상적으로 배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2분의 3 카파티만 배우죠. 이것을 정답으로 했어. 인문계 아이들은. 과학고 애들은 2분의 5 카파티를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답이 2분의 5 카파티로 하면은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2분의 3 카파티로 딱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답 오답이에요 하고 막 했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거 오답이에요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거 오답 아니야.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정상적으로 2분의 3 카파티가 답이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학고를 다니던 학생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연수를 이제 그 수업, 여러분들도 그 뭐 주문형 강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수업을 받았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있었어. 그 교수님한테 이게 수능 문제라는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오려서 사진을 찍어서 2008년도니까 사진을 찍어서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게 수능 문제인지를 모르고 2분의 5 카파티가 이렇게 된단다 하고 풀어서 그 학생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서. 자, 그 학생이 봐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2분의 5 카파티라고 했지 않냐 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출제진과 그 교수님과의 싸움이 되겠죠. 그 교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몰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학교 합격자가 다 발표된 2월 20일에 이 문제를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80명의 학생이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점수 채점표를 받았다가 수능에 이게 이제 맞은 것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 다 통보한 거예요. 이 학생들 당락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소송에 걸리게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그 해에 교육과정평가원장 모가지 나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이게 2분의 3 카파티, 2분의 5 카파티 아예 지금 고등학교에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여기 기체 분자 수하고 T, 온도에 비례한다. 2분의 3 카파티, 2분의 5 카파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라고 있는데, 이상기체는 이상한 기체가 아니에요. 이상한 기체가 아니고 이상적인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우리 교과서에 54쪽을 보세요. 실제 기체는 리얼 가스예요. 여러분들 뭐 리얼을 레알 그러더만 누가 뭐 말하면 레알 이러잖아요. 리얼 가스라고 그러고 실제 기체예요. 수소, 산소 이렇게 실제 있는 기체를. 그러면 실제 있는 기체하고 이상 기체하고 뭐냐?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르르 법칙이 있잖아요.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르르 법칙. 그 보일의 법칙과 샤르르 법칙을 합한 게 보일 샤르르 법칙이야. 그래서 보일 샤르르 법칙을 따르는 방정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제 화학에서 배울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일 샤르르 법칙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그 방정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디얼 가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 기체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잘 맞질 않아. 실험하고 이론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방정식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잘 맞아떨어지는 이상적인 기체, 이상한 기체가 아니라 이상적인 기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걸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라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는 뜻이에요. 기체 분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런데 사실은 실제 기체는 반데르 바알스 힘이라고 있잖아요. 반데르 바알스 힘. 그렇게 작용하니까 내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아니에요. 실제 기체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 곱하기 2K 위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막대기라는 뜻이야. 바. 바. 우리 남학생들 그 이발소 또는 미용실인가?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돌아가죠. 응급실처럼. 그게 바버샵이잖아. 바버샵. 막대기가 막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바가 막대기라는 뜻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뜻해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붙어 있으면 평균. 그래서 그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기체 분자의 수를 한 게 바로 뭐냐?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2분의 3 카파티가 됐든 2분의 5 카파티가 됐든 하여튼 T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상기체는 읽어볼게요. 54쪽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체를 말한다. 질소나 산소, 수소 등과 같은 실제 기체는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매우 낮아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액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액화가 일어날 정도의 조건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는 뜻이죠. 압력이 낮죠. 이럴 때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체에도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버리지 않아도 되죠. 실제 기체하고 맞지 않는다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 쓸모없는 공식이 되잖아요. 이론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 기체도 이상 기체처럼 어쩔 때 행동한다? 충분히 거리가 멀면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지겠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은 실제 기체도 이상 기체처럼 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확인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체의 온도가 300도일 때와 400도일 때 내부 에너지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에 비례하니까 3대 4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 비 3대 4 똑같이 300대 400이 되겠죠. 항상 온도와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겨울철에 베란다가 영하인데도 빨래를 널어놓으면 마르잖아요. 왜 마를까요? 빨래를 널어놓으면 왜 마를까요? 이거예요. 자, 베란다의 온도가 영하 3도라고 합시다. 영하 3도. 그러면 빨래가 마르는 게 아니라 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면서 또 마르거든요. 그럼 승화가 일어났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요. 자, 영하 3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평균 온도가 영하 3도라는 뜻이에요. 평균이 영하 3도. 여러분들 평균이 50점이면 다 50점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100점 맞은 과목도 있고 그 중에 20점 맞은 과목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이 영하 3도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3도인 것이 평균일 뿐이지 100도짜리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기체 분자가. 영하 100도인 녀석도 있어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속도가 빠른 거, 온도가 높은 거, 그것이 빨래에 있는 물 분자하고 부딪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분자가 튕겨져 나오죠. 충돌에 의해서. 증발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튕겨져 나오면 증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래가 마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낮다 해서 빨래가 안 마르고 다 꽁꽁 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마르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마를 것이다. 할머니께서는 그래요. 경험상. 그 경험을 이론으로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하 3도다 그 말은 평균 온도가 그렇다는 뜻이지 모든 기체 분자가 영하 3도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100도짜리도 있고요. 마이너스 100도짜리도 있고요. 이래요. 그래서 그 평균 온도보다 높은 녀석이 가서 때리면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해보기는 뭐냐면은 풍선에다가 뜨거운 열을 가해보자라는 거야. 뜨거운 물이나 얼음물을 가해보자라는 거야. 풍선을 불어가지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는 거죠. 뜨거운 물에다가 놓으면 풍선의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얼음물에다가 넣고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쪼그라들어요.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 풍선 내부의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표에 정리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가는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해서 외부에 일을 했어요. 기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거기 풍선의 외부 벽들을 다 밀었죠. 사방으로.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했겠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뜨거운 물을 보면. 그런데 이제 얼음물을 보면 어떻게 되냐? 쪼그러들었어요. 줄어들어서 부피가 기체가 일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해주는 거야. 눌러주는 거야.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어. 왜?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에서 각각 풍선 내부의 기체가 열을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토의해보자. 그래서 가에서는 뜨거운 물이니까 열을 흡수했겠죠. 자, 그래서 풍선 내부의 기체는 열을 흡수했습니다. 근데 나에서는 데워진 풍선에서 차가운 얼음물을 부었으니까 풍선 기체가 열을 방출했겠죠. 방출해서 외부의 일을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거죠. 열을 방출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부피가 감소했어요. 자, 이제 연력학체 1법칙이라고 있습니다. 55쪽에. 자, 연력학체 1법칙은 기체가 흡수한 열은 네, 열기관에서 보통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의 합과 같다. 이것을 연력학체 1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스털링 엔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주사기죠. 여기 끝은 지금 막혀 있어요. 여기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열을 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가했어요. Q. Q는 이퀄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CMT, MCT 하기도 하고. 여기 열이에요, 열. 그러면 여기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매우 빨라지죠. 그래서 여기 벽을 밀겠죠. 사방으로. 똑같은 힘을 가해서. 가지고 피스톤을 이만큼 밀어내버렸어요. 이만큼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만큼을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일. 그러면은 여기서 받은 열을 모두 일을 했을까? 일하는 데 쓰였을까? 아니에요. 여기에 내부 에너지, 온도가 더 높아져 갖고 있어요. 처음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 갖고 있다. 이것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체 1법칙은 이 피스톤을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했어.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막 속도가 증가해서 모든 벽에 압력이 가해져. 그러면은 피스톤을 밀어낸 것만큼 일을 했어. 외부에다가.
자, 열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해서 외부에. 그러면 다 했냐? 아니에요. 여기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채로 있어요. 온도가 높아져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연력학자의 1법칙 이 공식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5번. 기체에 어떤 기체에 1000주로 열을 가했더니 이것은 1000줄의 열을 가했으니까 Q가 되겠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600줄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델타 U예요. 그러면 기체가 한 일 W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인력학제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1000줄은 600줄 플러스 W. 와, 산수네, 산수. 600줄 넘어가니까 얼마야? 400줄이 바로 뭐가 된다? W가 되겠죠.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과정에 4개의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